받아줘, 받아줘. 무대 아래선 내 친구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그 순간 한소영은 내민 반지를 바닥에 던지며 내 뺨을 세게 갈겼다. 강시우, 당신은 돈 말고 뭐가 있어? 그 흔한 졸부, 나는 평생토록 혐오해. 그날 나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다. 프러포즈였고 결혼을 약속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 사랑을 돈이라는 이름으로 발로 찼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 건 그녀였지만 그녀가 집착한 건 내 지갑이었다. 그녀는 나를 졸부라 비웃었고 내가 준비한 호텔 연회장과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부숴버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놓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쓰라릴 수 있는지를 나는 보여주기로 했다. 사랑이었던 감정은 복수로 변했다. 불쌍한 피해자였던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용서한 적 없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다. 왜 그녀는 도망쳤고 무엇을 감추고 있었으며 그 끝에 누가 쓰러졌는지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국 아내와 그녀의 남사친은 함께 도망쳤다. 나는 그들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녀와 마주한 그날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받아줘. 제발. 무대 아래에선 친구들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한소영은 내가 내민 반지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내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강시우, 당신은 돈 말고 뭐가 있어? 그 흔한 졸부, 난 그런 사람 평생토록 혐오해. 그날은 내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프러포즈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고 수천만 원이 넘는 반지를 준비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지어 나라는 사람까지도. 그녀는 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장식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꽃 장식을 쓰러뜨리며 연회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그녀의 눈엔 내 모든 노력이 우스울 뿐이었다. 우리 집안이 돈으로 성공한 신흥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진심까지도 돈의 냄새로 매도하려 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집 앞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 청혼조차도 자신을 모욕하는 짓이라며 나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400만 원짜리 반지 하나로 누군가를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나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허망하게 주워들고 조용히 일어섰다. 소영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날 노려봤다. 난 당신 같은 졸부가 제일 싫어. 돈 좀 있다고 결혼을 더럽히지 마.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 가득한 결혼이지. 냄새나는 돈으로 사는 결혼은 아니야. 그녀의 친구 조가영까지 나서며 말했다. 강 대표님, 우리 소영이는 절대 당신 같은 사람 안 좋아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 소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나는 소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가영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귀찮을 만큼 물어보고 명품 가방이든 옷이든 뭐든 아낌없이 사줬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한소영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평생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서지훈이겠지. 내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을 덮으며 외쳤다. 그래, 맞아. 난 지훈이만 사랑해. 당신은
평생 나와는 인연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반평생 동안 사랑했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내령실에서 산소호스를 뽑고 등을 돌리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서 겹쳐 보였다. 입술이 떨리는 걸 억누르려 했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던가.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기대를 준 적 없던 그녀는 서지훈이라는 남자에게만은 망설임 없이 마음을 내어주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오히려 분노한 듯 소리쳤다. 당신이 먼저 날 돈으로 모욕했잖아. 그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 맞다. 나는 아마도 화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피땀 흘려 번 내 돈으로조차 그녀를 모욕할 생각도 없다. 내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굽신대고 수없이 무릎 꿇고 얻어낸 거래로 벌어들인 그 돈을 그녀는 쓰레기처럼 여겼다. 나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었다. 강시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내 뜻은 이제 너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녀는 비웃듯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또 무슨 슈야? 새로운 수작이지. 그녀의 눈에 나는 여전히 싸구려 수작이나 부리는 졸부일 뿐이었다. 내 진심 따위는 그녀에겐 그저 귀찮고 짐스러운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결혼 거절할게. 한소영 씨, 이제는 분명히 들었지?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등을 돌렸다. 순간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당황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외쳤다. 강시우, 지금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숨을 고르며 따라온 비서가 다급히 내게 말했다. 대표님, 다 제 잘못입니다. 프러포즈 무대가 너무 촌스럽게 꾸며졌나 봐요. 소영 씨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과의 선물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 한소영 씨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마. 비서는 더욱 당황한 얼굴로 애원했다. 대표님, 제발 절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사과드릴게요. 그녀의 초조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저릿해졌다. 나는 쓰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시우, 너는 대체 얼마나 비참했기에 그녀가 이렇게까지 너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한소영이 서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새처럼 조용히 떨며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 서지훈, 그녀가 말하던 하얀 달빛 같은 존재. 그녀는 예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만큼은 절대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그 사람과의 모든 감정, 모든 순간을 유지하게 한 건 다름 아닌 내 돈이었다는 것을. 서지훈은 자칭 예술가였다. 자신의 그림이 유명 작가와 비견된다고 믿었고 한소영은 그의 작품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 논현동의 작은 화랑 하나를 차려주었다. 그 남자는 자존심만큼이나 고집도 셌다. 결국 그 화랑은 몇 년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열정을 핑계 삼아 모든 적자를 감당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결국 키워낸 건 은혜도 모를 배은망덕한 두 얼굴의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선 평소처럼 주간 회의가 열렸다. 서지훈, 그는 내가 운영 중인 화랑의 책임자 자격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보고를 하러 오는 날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뻔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금 지원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다. 강 대표님, 이번 달 재무보고서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다음 달까지 버티려면 5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고 오히려 건방지기까지 했다. 겉으로는 내 돈을 하찮게 여기면서도 결국엔 또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소영도 그랬고 그는 더 노골적이었다. 나는 묵묵히 보고서를 넘겼다. 한 점도 팔리지 않은 전시, 매달 수천만 원씩 지출되면서 그나마 물감 비용만도 2천만 원이 넘었다.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지훈 씨, 물감을 식사로 드시나 봅니다. 그는 당황하며 되물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입니다. 회계 조작,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이번 주 안으로 우리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이 화랑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내 말에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되묻는다. 소영 씨가 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당신, 그녀가 화낼 거 안 무서워요?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화를 내든 말든 이젠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죠? 좋아요. 그럼 양보하겠습니다. 그녀,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가 곧장 한소영에게 달려갈 거라 확신했다. 예상대로 몇 시간 뒤, 한소영이 얼굴을 벌겋게 다린 채 내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강시우,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지훈이 화랑을 없애려는 건데? 나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화랑은 수년째 적자만 내고 있는 사업체야. 나는 사업가지 자선가가 아니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이도 이제 끝났잖아. 내가 왜 내 취미 생활을 후원해야 하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감히 이별이라는 말을 꺼낼 줄은 몰랐네. 넌 지훈이 좋아했잖아. 이제 자유잖아. 돈으로 얽힌 사랑은 끝났고 이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가졌네. 행복을 빌어줄게. 근데 여긴 내 사무실 아니야. 계속 여기 있을 거면 보안팀 부를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이를 악물고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다. 나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다.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비서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화랑 처분 소문이 돌자 몇몇 투자자분들이 방문하려 했는데 서지훈 씨가 그분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나는 말없이 운전석에 앉았다. 직접 가보자. 화랑 앞에 도착하자. 멀리서 조가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아, 내 예상대로야. 강시우, 결국 나타났어. 역시 너한테 도움 청하러 온 거지? 한소영은 말없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엔 기이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화랑 안으로 들어가자 서지훈이 태연하게 다가왔다. 강 대표님, 오늘 손님들이 들렀다던데. 혹시 대표님이 부르신 건 아니겠죠?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도발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은 자신이고 나는 다시 돈으로 매달리러 온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듯했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전시장 안쪽 깊은 곳까지 걸어갔다. 예전엔 그의 그림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왜 그의 작품들이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내 침묵이 동의로 보였는지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대표님, 저 이번 달부터 화랑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이 필요해요.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시장을 빠져나왔다. 곧바로 대기 중인 보안요원 6명을 호출했다. 화랑, 회수 시작하세요. 비서는 빠르게 움직이며 보안요원들과 함께 그림과 집기를 트럭에 옮기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냉정히 대답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직접 정리하라고. 하지 않길래 대신 해주는 거야. 그는 당황한 채 막아서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다. 한소영은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이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그림들, 지훈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린 줄 알아? 나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준비해 온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이 계약서엔 명시되어 있어. 서지훈 씨의 모든 작품은 회사 소유입니다. 나는 지금 회사 자산을 회수하는 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그의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약의 조항을 추가했지. 그가 떠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는 그 내용도 모른 채 덜컥 사인부터 했지.
서지우는 점점 초조한 눈빛으로 자신의 그림들이 하나씩 실려나가는 걸 바라봤다. 그러다 결국 말을 꺼냈다. 대표님, 아직도 한소영 씨가 절 좋아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 겁니까?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녀가 일방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 말에 한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훈아, 어떻게? 두 사람의 말다툼을 바라보며도 내 안엔 아무런 통쾌함이 없었다. 오히려 더 허무했다. 왜냐면 저 남자 같은 인간에게 빠져 평생 나를 증오했던 그녀를 나는 전생처럼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소영이 날 따라 나왔다. 강시우, 이제 만족해? 나랑 지훈이는 끝났어. 됐지. 이제 그만 좀 해. 너 지금도 날 붙잡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중심에 있다고 믿는 듯했다. 조가영도 끼어들었다. 강 대표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소영이는 지훈 씨랑도 끝났어요. 이제 또 들쑤시기만 하면 진짜로 화낼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회사를 향해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두 생을 거치고 나니 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돈뿐이었다.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건 언제나 돈이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날 밤 술자리 후 비서가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단지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처음엔 강도를 만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나는 곧장 그의 정체를 알아챘다. 시우군 대체 언제쯤 우리 집 빚 좀 다 갚아줄 수 있겠나? 오늘도 그놈들이 우리 집 앞에 또 찾아왔어. 소영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 사람은 바로 한소영의 아버지, 도박으로 수억의 빚을 진 한병수였다. 순간 어제는 내가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야 할 날이었단 게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혹시 소영 씨가 아직 말을 안 했나 본데요. 저희 이미 헤어졌습니다. 빚 문제는 직접 해결하세요. 헤어져?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내 팔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나보고 죽으란 소리야? 아니, 이 결혼한다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가 손을 놓지 않자 경비원이 급히 달려왔다. 나는 경찰을 불렀고 한병수는 공공질서 방해로 3일간 구류 조치되었다. 그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한소영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모두 차단했다. 그녀는 차단된 걸 알자 다음 날 아침 내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보안팀의 지시에 그녀를 들이지 말라고 말해두었다. 그녀는 로비 앞에 서서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있었다. 얼굴엔 자존심이 지시겨진 듯한 굴욕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지금의 그녀와 예전에 내가 얼마나 닮았는지. 결혼 1주년 기념일, 나는 그녀를 위해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그녀는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 무심하게 말했다. 그날, 깜빡했어. 이젠 그녀도 기다림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할 차례다.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당신, 우리 아빠 빚 갚아주기로 했잖아. 어제 또 집이 엉망이 됐어. 채권자들이 가구 다 부쉈고 아빠는 당신 만나러 간 뒤 돌아오질 않았어. 당신 진짜 비정하구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한소영,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 우리 이미 끝났어. 내 집안 문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마치 이별이란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는 아직도 내가 서지훈을 몰아내는 이유가 자신의 누나를 되찾고 싶어서라고 믿고 있는 듯했다. 강, 형, 또 무슨 술수 부리는 거죠? 한재민이란 녀석, 내가 소영과 헤어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내 앞에 나타났다. 형, 미리 말하지만 우리 누나
원하는 사람 줄을 서 있어요. 형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우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투부터가 거만하고 거침없었다. 딱 봐도 불량한 인상. 수능은 망쳤고 전생에서 나는 그 녀석을 명문대에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3개월도 안 되어 퇴학당했고 중국에 유학 간 여학생까지 임신시키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때 나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문제를 수습했지만 한소영이 내 생명이 위독하던 그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의 아버지 한동수를 내가 경찰서에 넘겼다. 며칠은 유치장 신세를 질 테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하지. 이제 너희 집안과는 단 이론 한 푼의 인연도 없다. 회사에 도착해 복도를 지나는데 회의실 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가고 이젠 가응 형이 우리 가족 도와주지도 않잖아. 내 대학은 어떻게 하라고. 한재민이었다. 그는 소리쳤다.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진짜 집안 말아먹는 재수 없는 애야. 직원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한소영은 견디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갔다. 그녀는 늘 사람들 앞에서 이겨야 했고 지금 그 시선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열린 송년회에서였다. 그 후 그녀의 상사인 위 전무는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꼭 그녀를 동석시켰다. 나는 그녀가 민망하지 않도록 늘 조건을 양보하며 내 이익을 일부러 줄였다. 그 결과 몇 년 만에 그녀는 팀장을 넘어 기획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다음 해 공급 계약건을 조율하기 위해 위 전무와 그녀는 다시 우리 회사를 찾았다. 강 대표님, 이번에 저희 원자재 단가가 많이 올라서요. 혹시 단가 조정 가능할까요?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거기 적힌 가격은 우리 회사 납품가와 거의 비슷했다. 그 조건대로라면 우리는 무조건 적자였다. 이미 몇 년째 그들과의 거래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제품 품질까지 하락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무님, 업계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라 저도 늘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도저히 받기 힘들겠네요. 받으면 바로 손해니까요. 사적인 인연은 인연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이 가격으로는 더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 전무는 역시 노련한 인물이었다. 내 반응을 듣자마자 한소영에게 눈짓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우리 오랜 인연이잖아요. 저도 여기 있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표정엔 부탁이 아닌 명백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오직 능력 때문이라 믿고 있었다. 위 전무의 태도도 겉으로는 나를 띄워주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당신은 소영 덕에 잘 되는 거지라 은근히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무님, 이 계약 더 이상 이어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시우, 당신은 내가 서지훈과 끝났다는 걸 정말 믿지 않는구나? 며칠 후 한소영은 다시 나타났다. 좋은 소식 있어.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내게 말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래, 축하해. 그녀는 머무섭시 말을 이었다. 나 임신했어. 순간 나는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전 생에서 그녀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한 번도 침대조차 함께 쓰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지훈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이라니. 내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그녀는 입꼬리를 더 높였다. 이 아이, 당신 아이야.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내 아이라고? 우리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는데.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다. 왜? 못 믿겠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내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부잣집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고 하지 않을까? 당신의 거래처는? 직원들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될 텐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건가?
내가 아빠가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돈 좀 줘. 5억만 원. 당신한테 그 정도야 껌이잖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5억 원. 없진 않아. 하지만 왜 줘야 하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씩씩대며 떠났다. 다음날 한소영은 SNS에 글을 올렸다. 유명 재벌 2세에게 임신당한 여자. 책임도 안 지고 도망친 남자. 도와주세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그녀의 글로 뒤덮였다. 역시 돈 많은 놈은 다 똑같아. 여자 인생 망쳤네. 강시우, 사람도 아니네. 비난은 나를 향했고 주소와 회사 정보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내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집 안에는 항상 CCTV가 있었고 그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그 영상과 음성 파일을 법무팀을 통해 언론사에 제공했고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협박, 사실 무근의 임신, 돈을 요구하는 대화. 대중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이 여자 뭐야, 진짜 미쳤다. 돈 뜯으려고 임신 사기라니. 여자 망신 다 시키네. 이 여자 어디서 봤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 회사 회식 때 사장님 옆에 붙어 다니던 여자. 그때도 명품백은 다 똑같았어. 맞아. 그 아빠 도박으로 경찰 갔던 그 집 딸. 집안 전체가 사기꾼인가 봐. 한소영의 이름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그녀의 SNS는 댓글 폭탄에 마비되었고 그녀는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다. 며칠 후 한소영과 그녀의 어머니 장미숙이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지우야, 소영이가 다 말했어. 지훈이랑 있었던 일, 확실히 애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뱃속의 아이는 너희 집 핏줄 아니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주머니,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걸 왜 아직도 모르세요? 장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 너 같은 애는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소영이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텔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이 카드 번호 내 거잖아. 그날 소영이랑 남자가 묵은 방 결제한 게 바로 이 카드야. 아직도 부정할 거야? 나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에 그녀에게 내 카드 하나를 준 적 있었다. 아마도 그걸로 서지훈과 호텔을 간 것이리라. 참으로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을까? 내 돈으로 내게 뒤통수를 친 그들의 하룻밤까지 스폰서한 셈이었다. 전생에 나는 이런 남녀를 먹여 살렸다. 호텔비조차 내 카드로 결제하면서도 내게는 한마디 감사도 없던 인간들. 장미숙은 여전히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고 한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의 간청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눈빛. 장미숙은 원래부터 아들밖에 모르는 여자였다. 어릴 적 한소영은 집안의 온갖 허들의 시를 도맡으며 자랐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때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 아이를 통해 막내 아들 유학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분명했다. 만약 실패하면 소영은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 카드는 제 이름이 맞습니다만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소영 씨 본인이죠?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장미숙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 못된 계집애, 너 아직도 시우랑 연락하고 있었니? 벌써 끝났다며 왜 또 찾아온 거야? 그 말에 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고 오직 나만 속고 있었던 것이다. 한소영은 코너로 몰렸고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장미숙은 눈치를 채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간 뒤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어떻게 됐어? 나 언제쯤 출국해? 한재민이었다.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했단 말이야. 엄마가 강형한테 얘기 잘해서 보내주기로 했다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장미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시우씨 아이 아니래. 우린 이번엔 틀렸어. 뭐라고? 좋다. 한소영.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 지금 출국도 못하게 만들어? 한재민은 분노에 찬 눈으로 누나를 쳐다봤고 장미숙은 다시 고개를 돌려 딸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낳았을까?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잖아. 내 동생 장래도 망치고 남편은 도망 다니고 이 집안 망한 거 다 너 때문이야. 바닥에 주저앉은 장미숙은 억울하다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다. 그래. 어차피 아이 아빠는 서지훈이잖아. 그럼 걔가 책임져야지. 그날 저녁 장미숙은 서지훈의 집으로 찾아가 대뜸 5억 원짜리 혼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딸 지훈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예물은 5억 원 정도는 있어야죠. 서지훈 어머니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들어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처음엔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서지훈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을 닫았고 결국 소영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결혼을 막은 건 돈이었다. 장미숙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내내 서지훈 집 앞에서 버텼다. 결국 지훈네 집은 이웃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혼인은 허락하겠지만 예물은 5천만 원 이상 못 낸다고 했다. 장미숙은 없는 것보단 낫다며 결국 이를 악물고 받아들였다. 이 모든 상황은 동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누구나 이 결혼극장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결국 자신이 원했던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방식으로. 얼마 뒤 한소영은 활기를 되찾은 듯한 얼굴로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강시우,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신랑은 물론 서지훈이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실 예전부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거든. 당신만 없었으면 우린 이미 결혼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라도 하게 됐으니까 결국 운명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자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릿했다. 하지만 그건 집착이 아니라 후회였다. 저 여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나는 한소영을 정말 오래도록 좋아했다. 그녀는 내가 회사 송년회에서 처음 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였다. 사실 대학교 시절부터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체력장 끝나고 땀으로 흠뻑 젖어 앉아있던 내게 그녀가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주었다. 그 순간 그녀가 물을 건네던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뒤 송년회에서 그녀를 다시 봤을 때 나는 주저없이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마음엔 이미 서지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나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나를 이용했던 거라면 그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게 연락했고 나는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돈을 받아간 뒤엔 늘 자기는 당당하다며 고개를 들었다. 그 책임은 결국 모두 내 몫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감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 끝이 왔다. 법정에서 서지훈의 횡령 혐의로 인한 재판이 열렸고 결과는 예고된 듯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억 원대의 벌금과 3년형이 내려졌다. 판결이 나자 서지훈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소영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이 악마 같은 계집애,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놓고 너는 당당해? 그녀는 한소영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격렬하게 흔들었고 결국 소영은 바닥에 넘어졌다. 판결 2주 후 서지훈은 내게 면회를 요청해왔다. 감옥 안에서 마주한 그녀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다. 그 곁에는 한소영도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무기력한 표정. 아이도 지킨 것 같지 않았다. 강 대표님.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급히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두자. 수억 원을 가져간 대가로 무릎 한 번 꿇는 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지.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감옥은 진짜 지옥이에요.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당신이 소영 씨를 좋아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를 데려간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녀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온 김에 그녀도 드릴게요. 제발 절 그냥 놔주세요. 그 말에 한소영이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떤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를 준다니?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그녀는 손을 들어 서지훈을 때리려 했고 서지훈은 그 손을 잡고 차갑게 말했다. 넌 아직도 몰라? 내가 널 왜 좋아한다고 했는지. 너 없으면 화랑 못 열었으니까 그랬던 거야.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한 건 화랑이었어. 그 화랑을 만들어준 건 강시우 대표였고 그 사람이 널 좋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은 거야. 그게 다야. 한소영은 그 자리에서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발판으로 쓴 것뿐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져갔다. 나도 그 장면을 보며 전생의 마지막 병실에서 그녀가 산소호스를 뽑던 순간을 떠올렸다. 지금 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시원했다. 그녀의 눈빛엔 처절한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생 내가 병실에서 산소호스를 뽑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생의 가장 후련함을 느꼈다. 한소영 역시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직접 맛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지훈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내 돈을 훔쳐갔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다. 서지훈이 가져간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어머니는 갚을 능력이 없어 결국 한소영에게 손을 벌렸다. 소영의 아버지는 도박 빚으로 허덕였고 그녀의 월급은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다. 정작 그녀 손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게다가 SNS를 통해 그녀의 거짓말이 퍼지며 평판이 바닥을 치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오랜 친구 조가영을 찾았지만 나도 요즘 빠듯해.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에 모든 희망이 끊긴 듯 그녀는 다시 내게 찾아왔다. 강시우,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아.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조건은 3가지야. 하나, 지훈이는 놓아줘. 2, 아빠 빚 갚아줘. 3, 동생 유학 보내줘. 그녀는 마치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억울한 표정이 오히려 웃음이 났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한소영, 지훈이가 널 버렸다고 내가 널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조건들로 살 수 있는 건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 채야. 너 자신이 아파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표정엔 모욕감과 절망이 교차했다. 강시우, 당신 같은 비열한 인간 난 평생 사랑한 적 없어. 그녀는 뒤돌아 분노의 찬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전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죽음 이후 그녀와 서지훈은 잘 살았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 내가 남긴 유산으로 한동안은 편하게 살았겠지. 그 후로 들려온 이야기. 그녀는 한 강남의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최근 새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지방 현장에 3년간 머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풍경과 계절을 마주했다. 이번 삶은 전생보다 훨씬 행복했다. 전생엔 한소영만이 내 세계의 전부였고 그녀의 기분 하나에 내 하루가 뒤흔들렸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놓쳤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3년 후 서울로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부모님이 나를 마중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시우야, 혹시 아직도 그 애를 못 잊은 건 아니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건 벌써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아직도 그 애를 못 놓은 줄 알았어.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몇 번이나 봤거든. 그 애 아빠는 도망 다니고 엄마는 미쳐버렸고 동생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온 동네가 그 집안 욕으로 가득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봤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내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아직도 한소영을 잊지 못한 줄 알았어. 내가 지방에 내려가고 난 뒤 그 애를 몇 번 봤거든. 그 아버지는 도망쳤고 남은 건 그녀랑 엄마뿐이었어. 집 앞엔 채권자들이 매일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동생은 화가 나서 사람들과 싸우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 그 자리에서 죽었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엄마는 그 뒤로 정신이 이상해졌고 지금은 누가 말 걸어도 제대로 반응도 못해. 처음엔 내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을 땐 나는 반대했지만 이젠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오후 회사를 향해 가는 길목 어머니는 차창 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봐. 길가에는 허름한 작은 노점이 하나 보였다. 그 옆에는 낡은 담요에 둘러싸인 중년 여인이 묶여 있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을 안겼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정작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었다. 저 여자? 예전에 큰일 한번 터졌던 그 여자 아니야? 맞아. 부잣집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사기치다가 SNS에 터졌던 그 여자. 결국 아이도 자기 거 아니었고 남자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이 여자는 망했지. 그리고 그 약혼자였던 남자. 횡령으로 감옥 갔다가 나와서 결혼도 못하고 쓰러졌대. 진짜 인생 말아먹었네. 딱 봐도 업보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 노점을 바라봤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한소영이었다. 20몇 살의 그 빛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주름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예전 물 한 병 건네던 그 눈빛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조용히 걸음을 돌렸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에는 그녀 자신의 선택이 있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